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강원 삼척에서는 국제 마라톤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박진아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펼쳐지는 강원 삼척 엑스포 광장입니다. 세계 유명 마라톤 선수들과 함께 5천 명의 달리기 마니아들의 열기로 이곳 분위기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달리기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날씨인데요. 이곳 삼척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황영조 선수가 뛰고 훈련했던 해변을 따라 이어진 코스를 달린다는 것만으로도 마라토너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동해바다의 풍광과 더불어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회 준비에 많은 공을 들인 박상수 삼척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척시장입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이 대회만의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는 1992년 바르셀로나 재패 기념을 하기 위한 대회이고요. 벌써 2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국제 공인을 받은 아주 훌륭한 코스고요. 평상시에 황영조 선수가 훈련하는 기가 듬뿍 담긴 코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펼쳐지는 삼척 엑스포 광장에서 아나운서 박진아였습니다.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오는 9일 보궐선거에서 당내 주목을 받고 있는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재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기획재정부 차관 역임,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친윤과 비윤을 떠나 당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다. 송원석 의원이 본 차기 지도부 과제와 경제 현안 집중 분석합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으로부터 새 지도부의 과제,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뒤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G7 외교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예, 최근에 우리 윤 대통령의 광폭 외교가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대중 굴종 외교로 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왕따 외교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런 외교적 고립을 탈출하고 오히려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기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났을 때는 이제 비살상 무기, 비살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재건을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당내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오는 9일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새 지도부 출범 2달 만의 일이잖아요. 최고위원 후보자로 송 의원도 거론되던데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지도부에 예기치 않은 사건을 해가지고 새로이 한 분의 최고위원을 새로 뽑게 됐는데 누가 지도부에 들어가든 간에 임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67석의 절대 다수당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게 되는데 그렇죠. 이 새 지도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어쨌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당원 동지들과 또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도부 선정 때 이게 친윤계 일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 때 이 같은 점들이 가만히 될까요? 이게 친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과거 한때 이제 친이와 친박이라든지 또 친박과 비박이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사실 국민들께서 보는 우리 당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 이후의 선거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친윤 내지는 비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허상의 어떤 내용일 뿐이지 네. 지금 현재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전부라든지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친윤과 비윤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새로이 뽑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는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83만 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에서 새로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에 들어가서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최고위원을 뽑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은 어떤가요? 지도부 입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당원 동지들의 뜻에 네.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지난 1년은 무엇보다 전환의 1년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둔 거죠? 전환의 1년이라고 하는 점은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에 나왔지만 외교 안보 쪽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외교 안보가 이제 다시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 윤 대통령께서 방미 과정에서 NCG라고 해서 핵 협의 그룹을 만드는 네. 것까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핵 협의 그룹까지 만들고 한미 관계가 옛날의 동맹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핵 동맹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네. 일본과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 다시 일본과 셔틀 외교를 복원을 했다. 네. 이런 점이 또 보여지고요. 또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사실 뭐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 족보도 없는 네. 그런 성장론을 가지고 왔던 것을 다시 시장 중심의 정상적인 어떤 경제로 지금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재정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포퓰리즘적인 네. 재정 지출이 과다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국가 채무도 600조 수준에서 1000조 수준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네.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 정책이나 모든 점이 다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네. 그런 전환의 1년이 아닌가. 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정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일단 시켜주보고 한번 맡겨보고 그다음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네. 드라이버를 걸면 좋은데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입법을 해라. 또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을 집행해라. 이런 그 태도를 보이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아쉽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요. 제가 경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라든가 고금리 지금 뭐 무역수지 적자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은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 우리 기업들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이 경제 상황 전반 또 관련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경제 여건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외 여건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함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대중 수출 자체가 우리 굉장히 힘들어졌던 부분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 가까운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계속 가져간 데 따른 후폭풍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보면은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은 거의 사상 최저치에 가깝고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고용은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최근에 이제 물가도 3.7% 정도 수준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이것이 7%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가던 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어떤 경제 자체가 나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바닥을 문제는 찍었다고 보십니까? 바닥을 아직까지 찍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성장 문제인데, 네네. 우리나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출이고, 그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인데, 여전히 반도체 경기는 아직까지 회복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삼성전자가 다행히도 이제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감산에 들어가면은 그 파급 효과로 각 기업체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기 전에 네.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반도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면서 반도체 경기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나, 네. 다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올 1분기에만 지금 24조 원이 덜 거쳤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법인세라든가 부동산 인하 등 이 부자 감세가 한몫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옵니다만 정부는 우선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예, 지금 세수는 제가 볼 때도 금년에 그 예정했던 세수를 다 못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세수가 부족한 것을 부자 감세와 연관해서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하나의 프레임이다. 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법인세 세수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는 것은 법인세 세율을 낮춘 부자 감세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영업수익이 많이 나야지 세금을 낼 텐데, 영업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네. 다시 그 부분은 정상화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 쪽에 그동안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그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수는 2023년도 공시지가를 2021년도 수준으로 다시 이제 재조정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세수도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단가가 안정이 되면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정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어쨌든 예정된 세수를 다 채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인 것 추경이 같습니다.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추경을 하게 된다면 결국 추경을 왜 하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단순히 세수가 부족한 것을 국채로 그냥 갈아 넣기 위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추경이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여유 자금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자금을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겠다. 정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이 재정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근데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도 저는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고금리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물가 상승, 인플레가 있으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가는 것인데, 네. 이 상황에서
재정에서 좀 더 확장적으로 한다, 투자를 재정에서 지출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차원입니다만 미국에서도 어쨌든 고금리가 인플레를 잡는데 지금 성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의 어떤 경제 프레임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래 처음에 출발 자체가 네. 미국에서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 인플레는 그 전에 금융 확장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다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다시 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은 차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 그 양쪽의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서로 상충돼 가지고 네.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 있다. 아직은 이 부분에는 신중한 입장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경을 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논의까지 가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겠나 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바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 한창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호사들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송 의원도 지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금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 관련 단체라든가 여야 대화를 통한 어떤 새로운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새로운 중재안은 지금 이미 우리 당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업역 간에 중재를 하기 위한 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시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이 국회가 사실 그 사회적인 여러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간호법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 전에 전 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그 시절에도 이 법안은 통과시키지를 않았던 네. 법입니다. 그러다가 야당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을 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간호사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사회를 갈등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 전부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는 국회의 오리지널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정치가 해야 될 오리지널 기능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특정 업역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입법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대단히 실망스러운 행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대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의 보도는 512명을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닥이 잡힌 겁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그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네. 그때 이미 보도 자료를 내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과거로부터 그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 교육부와 복지부 간에 항상 의견이 서로 약간 엇갈리는 점이 있었죠. 네. 교육부에서는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면 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곤란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의사들 내에서도 의견은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개업 의사들 그 동네 우리 1차 병원에서는 좀 곤란하다, 반대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네. 대형 병원에서는 상당히 의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보고 판단을 할 거냐. 이건데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내가 필요할 때 빨리 가서 의사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료를 받아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좀 더 손을 많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김 의원 관련 논란과는 별개로 이 정부 정치권이 가성자산 관련 입법을 방치한댔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투자자 보호법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코인과 같은 이런 부분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이제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상자산이 정말 이름하여 자산이 될 수 있느냐, 자산으로서 아직도 가치가 개념 정리도 있느냐. 아직 안 됐죠. 개념 정리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통과를 못 시켰던 것 같고요. 특히나 공직자 재산 등록 그 내용에 보면은 이 가상자산 부분은 자산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음성적으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지난주에 통과시켰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의결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네.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발굴하고 책임을 지고 사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경제권에서는 이 가상자산의 개념이나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가 김천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내년 총선은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뭐 봉투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라든지 현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네. 걱정이 많은데 또 우리 당 넘어오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문제는 이미 1년이 지나고 내년에 선거는 이제 2년이 된 상태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가는 이렇게 나아간다는 걸 국민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난 정부처럼 뭐 2년, 3년이 지나도록 전 정부 타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속으로 더 다가가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재정은 어렵고 수출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합니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우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북한 핵 문제, 에너지 협의 등을 논의했는데 정옥임 전 의원님, 이번 세 나라 정상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6개월 만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고요. 지금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재확인하는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을 지금 워싱턴 DC로 초청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3자의 공조가 앞으로 계속해서 끈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2분 정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 바이든의 그 머리와 가슴이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재정 적자 디폴트의 가능성으로 공화당과의 어떤 그 협상에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골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든 간에 6개월 전에 푸놈펜에서 확인했던 그 미사일 관련한 실시간 정보 공유 이것을 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러시아의 도전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공급망을 재구축하느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조상우 위원장님,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합류해서 지금 러시아를 비판하고 중국의 위협적 행동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네.
북중러에 대한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게 그렇다면 또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안보 쪽에서의 커플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까지 완전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이 약간 배제되는 형태로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이 공급망 뭐 이제 예를 들면 다변화 정책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해에 맞춰서 중국 기업들의 대미국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국이 오히려 배제되는 측면들도 있어서 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외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은 모호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호한 입장을 갖고 뭐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상대에게 내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품어줘야 네. 뭐 이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공간이 생기는 건데 특히 어떤 나라와 커플링이 돼서 그 나라의 입장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될 경우에 우리 쪽에 외교 공간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어떤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쪽에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별도로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중국 무역 적자가 92년 이후로 처음으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적자 1위가 중국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무역자 1위였던 게 이제 중국이었는데 2018년까지는 압도적인 무역자 1위 국가가 대중국 무역 수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2021년까지만 해도 뭐 굉장히 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지금 벌써 22년도에 12억 달러로 흑자 수준이 줄어들고 올해는 지금 1, 2월 합쳐가지고 50억이 넘는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국과 이렇게 굉장히 마찰을 빚는 형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앞에 나서는 게 과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네. 정의임 의원님, 그 한미일 전략적 틀을 지금 강화하면서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지금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 점을 천명했는데 이게 강력 대응이라는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대응 방안, 해법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게 고민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지면 규탄하고 제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네. 이것이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G7 정상들이 또 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을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북한의 어떤 구명복 역할을 하는 뭐 중국이 됐든 러시아를 언급하든 이 나라들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상당한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신냉전이라고는 하지만 신냉전이라는 게 이렇게 그 군사적으로 계속 무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신냉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진행 있고 중이죠. 또 대만과 관련해서 전쟁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G7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그건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할 때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케네디 스쿨의 조 나이가 국력을 뭐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를 했잖아요. 유명한 학자죠. 그런데 소프트 지금 파워. 한국이 구사해야 될 파워는 스마트 파워거든요. 스마트 그렇기 파워. 때문에 뭐 이런 국제사회의 규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목소리와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그걸 미국으로부터 끌어내는 게 한국의 외교 역량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조상우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한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늦게 찾아서 죄송하다면서 위로를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그 대통령으로서 그 외국에서 그렇게 피해를 입으셨던 우리 그 제1동포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의 위령비가 굉장히 30년 가까이 밖에서 방치되다가 99년도에 아주 늦게나마 비로소
이 기정관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일본의 이제 뭐 전범국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뭐 이렇게 좀 퇴색시키는 그런데 혹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앞으로 이 원폭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분들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도에 이미 지금 지원법도 만들어졌지만 그게 네. 실질화돼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도 물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지금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합법에 기하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법적인 강제징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점검을 위한 시찰단이 오늘부터 5박 6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이게 뭐 시찰단 구성, 성격을 놓고 정치권, 시민단체 연일 공방을 펼친 바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보세요?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지표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IAEA 검증단이 이제 거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 직전으로 제가 네. 지금 알고 있는데요. IAEA 검증단에서 이제 시료 채취를 해갖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호주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출이 된다 그러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상황하고는 다른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것이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어떤 일련의 그 행태를 우리는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동맹국인 미국도 아니고 과거 역사의 어떤 아직까지도 뭐 지금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앙금이 남아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인데다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가장 저준위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정하는데도 엄청난 그런 그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안이 네.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렇게 예민한데 이 오염수가 정화가 되고 여과가 되고 희석이 됐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태평양이 좀 넓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정서라든지 어떤 정치적 민감성에 대해서 정부가 더 호응하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말하는 그 다핵종 제거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과학자들 내에서도 서로 그 이견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민주당 등 야3당 오염수 방출 규탄 장외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식수로 먹어도 된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야당은 지금 어떤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안전성에 대해서 일본이 자체로 내세우는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일단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안전성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염물을 해양에다 투기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유엔 해양법 협약 제210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면 일본의 이런 오염물 투기 행위에 대해서 이거 이제 규탄하는 결의안,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연안 국가로서 국제해양법 규정에 따라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네. 연안국의 지위로서 제기할 수 있는 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뭐 제소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좀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유엔 국제해양법 협약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게 대륙분 거리, 그러니까 350해리, 그건 한일 사이의 수역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 전체에서 이 고의적인 그러니까 오염물을 투기하는 행위 자체를 연안국이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우리 어업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민주당 살펴볼게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에 이어서 전당대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쇄신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나 한편에서 이게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이제 윤리특위에다가 제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자문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수많은 정말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사실로 밝혀진 건 아직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그 국회의원이 굉장히 고액의 약간 이렇게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가 과연 도덕적으로 타당하냐 그 부분에 대한 징계만을 검토하는 거라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 뭐 그 외에도 지금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많은 의혹이나 특히 여당에서 야당을 바라보면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의혹들은 저희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충분히 드러난 다음에 외부로 드러난 다음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이렇게 빨리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징계하고 또 뭐 새로운 사안 나오면 또 징계할 겁니까?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징계와는 별개로 민주당 내 쇄신책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에 네,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네. 우리도 뭐 저기 그 서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의 나쁜 점만 지적하기를 떠나서 일단 네. 야당 내에서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덕적 기준을 얼마나 더 높여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 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쇄신의총을 통해서 입장을 잠깐 표명한 바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갖다가 새로운 어떤 유형의 그런 비유행에 대해서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또 이제 예를 들면 당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이게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이 계속 그 국민들에게 불신을 보여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일정 수준의 어떤 국회 차원의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연일 지금 김현 코인 투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제 일단 탈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처음에 문제가 됐던 위믹스 코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소위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코인이 있겠지만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코인인데 이 코인을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근데 클레이페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잡코인이라 해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36억 원가량의 시세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클레이페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위믹스를 이 클레이페이로 바꾼 거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네. 문제 제기예요.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뭐라냐면 이게 그래서 처음에 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3,000원에서 3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오히려 지금 클레이페이를 만든 사람들이 자금 세탁 세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위믹스를 받아갖고 클레이페이를 주면서 실제로 위믹스를 현금화해주는 그러면서 커미션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의 네. 주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의심이 되냐면은 그럼 사전에 3,000원으로 올랐다가 3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인을 이렇게 위험한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잃었는가? 이 부분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코인을 바꿀 때 36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김남국 의원의 돈인가? 그러니까 자금 출처는 무엇이며 혹시 사전에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내부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뇌물, 로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느 것도 지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남국과 관련한 이 의혹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공전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상우 위원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거는 하태경 의원께서 좀 잘못 짚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클레이페이 토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래 최초에 제기됐던 의혹은 이른바 LP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코인을 상장하는 데 있어서 신규 코인이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 거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제 조금 유명한 코인하고 맞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LP 거래 이런 방식의 신규 코인 상장을 위한 수법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 말대로 큰 손실을 봤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의혹이 규명돼 만약에 지금 하태경 의원의 의혹이 어느 정도 의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현금 인출 기록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금 일출률은 김남국 의원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400여만 원의 현금 인출 외에는 현금 인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와 다른 정황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결국에는 폭락으로 그 코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손실을 봤다.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의원은 1,500원 정도에 샀다가 3,000원까지 폭등했다가 결국 현재 300원까지 떨어졌다는 네. 측면인데 그렇게 보면 아무런 이득을 본 게 없고 약간 투기적 거래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다라는 본인의 해명이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내 다시 뭐 개파별 대결 얘기가 나오던데 뭐 수박 논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수박을 먹은 것을 두고 뭐 해석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새로운 분화 움직임이라든가 뭐 아니면 몇몇 인사들의 뭐 낮은 목소리인지 네. 어떤 겁니까 상황?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낮은 목소리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당이 될 정도의 에너지라면 굉장히 크게 싸움이 벌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제 이 당에 같이 함께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수박은 안산 죽산에 청년 농업인들 간담회 과정에서 그 수박 농사를 지었던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좀 시식을 한 그걸 좀 말씀하고 이렇게 하시는 네. 건데 그게 이제 일부 이제 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아 이런 걸로 또 다른 이슈를 끌어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언론들이 좀 받고 이런 거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 당 내부에서 뭐 이렇게 치열하게 굉장히 다툼이 생겨서 네.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기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난감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자신이 당의 전략과 미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당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그 김재원 그리고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정치적 해법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정치적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는 대신에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김재원 의원이 스스로 사퇴를 해야 또 새로운 최고위원을 뽑을 텐데 지금 완전 교착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에 가장 많은 득표수를 1위로 됐죠. 예, 네. 그 기록한 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바로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련하지 못한 그 정당 내 정치의 한 과정의 그런 그 표상이 아니었나 네. 드러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조상우 위원장님, 예.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요.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이면서 소송 대리인의 이름을 올린 점을 지적했는데 네. 박 후보자는 단순 착오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박 후보자가 법사위원 시절에 소속된 법무법인의 그 소속 변호사로서 조직폭력배 폭력사건 등 16건 사건을 수임해서 거기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단순 착오다? 저도 변호사지만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선임계를 그냥 내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이제 어떤 사건에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대리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왕왕 있는데 네.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는 법정에 출석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임계를 낼 때 그 안에 이름이 들어있는 변호사들이 전부 다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판결문에 이제 그 변호인으로 표시되려면 네. 실제로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한 변호사만 기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상 착오다 그러면 법원이 착오했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 이렇게 이중소행한 게 맞다고 하면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고 겸직금지 그다음에 또
변호사법에서도 변호사법 38조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후보 측은 단순한 행정착오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이제 국가보훈부가 되면서 차관급이 아니라 이제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문회를 그렇기 해야 때문에 되죠.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착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있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해명을 함으로써 빨리 털어내는 것이 후에 청문회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요. 여야 차기 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한동훈, 야당에서는 다크호스 김동연이 눈에 뜬다. 뭐 최근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이게 뭐 새로운 향후 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에게 이제 지금 강요로 계신 분이고 총선에 나오시려면 일정 기간 안에 또 사퇴 뭐 이런 부분도 해결돼야 되는데 네. 좀 그 며칠 전인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장관으로서 특별히 좀 하려면 최소 2년 이상 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들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그 공직자 사퇴 시한 내에 사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총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지금 그 장관직에 계신 분들은 장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늦지 않게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 네.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당이 총선에 적극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무김 전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 김동연 뜬다. 이거는요. 무슨 그 범부 필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 입에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현 시점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럴 듯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다크 호스에서 좀 더 이제 큰 제목으로 나가는 데는 몇 가지 관문이 있겠죠.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보수층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이 사람이 샤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념에 있어서 아주 유연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숙제가 남아 있고요.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뜨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불편해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중도층에서도 할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그 당내 아까 우리 수박, 개딸 이런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네. 그 틀과 함께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장벽, 민주당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라는 숙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 정치의 역동성으로 볼 때 몇 달 내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네.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연락조사에서는 37%를 기록하면서 4개월 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배 소장님, 어떤 현안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외교가 아니라 외코였다. 외코. 네. 그러니까 외는 뭐 외교 예상하신 대로 뭐 전체 응답자층은 아니더라도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최근에 뭐 한미 또 한일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또 더 자주 만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돼서 지지율에 플러스 영향을 줬을 테고 더 큰 영향은 역시 반사적 이익으로 보입니다. 무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결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건 정파적이지 않은 이슈, 즉 네.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이슈가 뭐였을까? 바로 코인이죠.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코인 논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조금 옮겨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뭐 베트남, 호주와의 정상회담, 또 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여러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일단은 그 순방 가기 전에 나온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긍정과 부정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외교가 긍정도 1위, 부정도 1위가 나왔는데 지난 조사 대비 긍정에서 외교를 언급한 게 35에서 37%로 2%포인트 상승을 했고 네. 부정도 32에서 33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 긍정 평가에서 외교를 평가하는 게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까도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적된 어떤 외교의 일련의 일정들이 이제 살짝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또 보수층에서 이제 조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 G7 정상회담에 직접 대통령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중요한 의제를 이야기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네. 또 일본 히로시마 방일 관련해서 지금 그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그 한국인 그 위령탑에 갔을 때 용기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네. 돌아오실 때쯤에 좀 안 좋은 여론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방금 이인영 소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법 희생자 위령에 예. 참배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공정을 보니까 46.9%가 예. 좋은 결정이다. 근데 이제 위안부라든가 강제징용도 현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위령비를 함께 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겠죠. 함께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간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또 우리 전설의 야구 선수 장훈 선수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또 중도, 무당 그리고 MZ세대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좋지 않은 결정이다, 잘 모르겠다도 한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네. 전체 응답자에.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과제는 있다. 위안부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냐. 강제징용 부분도 있을 테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이슈보다도 후쿠시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령비의 상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얻어왔습니다. 국민들의 공감까지.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이슈들에 어떻게 기시다 총리와 좀 접점을 좁힐지,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네. 짧게 덧붙이면 그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그 희생자 위령비는요, 1945년 8월 6일 날 이제 여기 원폭이 투하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지금 5만 명이 돌아가셨다,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위령비 안에는 2만 명이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럼 역대 대통령이 여기를 가지 않았느냐? 이거는 그 일본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같이 피해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여기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 말씀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 7만 명이 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 이제 총 3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0% 3만 명 정도를 이제 한국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제일동 프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 영친왕의 조카인가요? 이우까지 포함이 됩니다. 실제 이 위령비에도 이우를 비롯한 2만여 명이 돼 있는데 이건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도 위령비를 방문했을 만큼 이건 사실은 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방문하고 추모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지지층 결집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이건 위기감입니다. 위기. 그래서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지지율의 속성 분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지율에 별 변화가 없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계시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2%입니다. 전형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 이건 총선 때까지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내부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가 그러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했냐? 40대와 50대입니다. 이대로 민주당이 무너져서는 안 돼. 그런데 호남은 또 지지율에 변화가 있어요. 또 화이트 칼라는 변화가 있어요. 네. 또 그동안 굳건했던 또 응답자청에서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의 최종 수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냐? 뭐 돈봉투, 코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또 재판 또 수사 리스크 괜찮은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내부의 속성은 변하고 있지만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버티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는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네. 30대에서는 지지율이 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클까요? 일단은 20대랑 30대랑 이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인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30대는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 코인의 피해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0대는 이 사안이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종료가 되는 그 지점을 좀 중요하게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무당파층이 30대보다는 20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이 이제 무당파층 외에 그 정당 지지 성향을 가진 층에서 좀 나쁘게 이 김남국 의원의 추가적으로 자꾸 드러나는 문제를 좀 좋지 않게 봐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지율을 봤을 때 그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오히려 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네. 이 대목이 왜 이런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는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당 지지층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뭘 하느냐 이런 약간의 불만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이냐라는 여론조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론과 공정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 내년 총선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 변수겠죠. 다른 네.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는 딱히 뭐가 있지 않습니다. 경제 변수가 총선에 결정적일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론 공정에서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대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이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야권 쪽에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워낙 역대 이 정치판과 다른 구조는 당 내에 쌓여 있는 리스크가 워낙 잔뜩이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3중 리스크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리스크, 돈봉투 리스크, 그리고 코인 리스크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과연 이 구도, 야권에겐 유리한 구도로 얼마나 잘 전환될 수가 있느냐. 네. 그렇지 못하고 리스크 상태로 남아있다면 민주당도 부담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최고위원 리스크도 지금은 좀 잠복되어 있는 다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감춰져 있는 상태지만 이게 또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또 한 번 이 각 정당들을 휘몰아칠 이슈는 변수는 공천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이른바 이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더불어민주당 경우 또 공천권 또 국민의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천권 관련된 이 수많은 설 네. 이것 어떻게 좀 진정시켜 나가느냐. 그러니까 외부 문제보다는 당내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네, 저도 짧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 공정 자료를 보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 분석하는 그
데이터들을 봤을 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찍을 거냐에 대해서 야당을 찍는다는 게 계속 또 절반이 넘게 나왔는데 이 조사는 지금 여당을 찍는다가 37.7%, 야당을 찍는다가 38.3%로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여론조사 공제에서 4월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중도층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라는 게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10% 가까이가 늘어나서 그 국민의힘 후보를 이제 지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더 많이 나온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캐스팅 보트가 생각 외로 20대에서 지금 다음 총선에서 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짧게만 더 덧붙이면은 이 여론조사 공정의 질문을 분석해 주셨으니까 다른 조사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구도를 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아니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건 당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도상으로는 야권이 유리한데 당을 물어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공천이 굉장히 좀 중요한 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실제. 공천 문제는 여든 야든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요.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또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이 수세에 몰렸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체 여론은 지금 팽팽하거든요. 여론 전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퇴가 47.2%,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가 46.9%, 잘 모르겠다가 5.9%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83.4%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당신과 민심이 좀 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당 지지층의 그 태도와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상당히 결집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조사에서 33.9%가 대안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김등현 지사가 차지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설명,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보면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은영 소장이 소개를 해준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앞에 민주당 쇄신 수준과 이재명 당대표 사퇴 여부 그래프를 한번 연속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비교 때문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반반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당 지도부 사퇴 의견이 42.3% 전체 응답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중도층도 당 지도부 사퇴하라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안이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지금 이것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 사퇴 여부를 보면은 해야 된다가 47.2, 하지 않아도 된다가 46.9, 팽팽하다는 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대안으로 적합한 인물이 그러면 있느냐?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네. 여기 보면 33.9%가 없다예요. 자,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앞에 자 전체 응답자를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사퇴 의견이 그래도 절반 정도 나왔다. 그러면 중도층도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 대안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어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 중도층도 뭔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작 대안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그럼 중도층이 이탈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을 총선 때까지 이끌고 가면 이 중도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게 사실 숙제겠죠. 네. 국민의힘 살펴볼게요. 네. 민주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우위 구도가 이어지는 조사도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집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내일 그 건설노조 관련한 당정 협의를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또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검찰 조직 확대 개편안이라고 그래서 그 검찰 정보를
이게 다루는 예전에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조직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검찰 정보 조직을 없앴는데 이거를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여당이 지금 경제나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더 강한 태세로 나가면서 이 뭐랄까 역동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여당까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네. 걱정하에서 지금 당 지지율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만 좀 더. 네네. 네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예. 보수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건데 이 호남 민심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가장 호남에서 또는 범호남 정신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헌법 정신 수록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참석을 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율로 바로 직결돼서 올라간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근데 이건 호남 행정구역상으로 호남뿐만 아니라 범호남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호남 예. 출신 분들이 많이 있죠. 5.18 정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걸로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서 파장을 빚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네. 자꾸만 뭔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공자 명단에 가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뭐 이른바 간첩설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누군가가 김기현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선을 그으면 되는 것이고 네. 확인을 해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 종착지는 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그럼 로드맵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거든. 이걸 밝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가 됐든 7%가 됐든 더 올라가겠죠. 네. 결국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이게 핵심 관건이다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지적이신데 이은영 소장님은요? 일단은 지금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대선에 여야가 같이 합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70% 가까이가 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된다. 이거는 2020년에도 5월 15일 날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회사하고 같이 한 조사에서도 거기서도 한 60%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여당에서는 이 개헌이라는 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통해서 이거를 좀 전문에 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개헌을 하는 거는 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을 통해서 근데 개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헌법에 이 전문을 넣으려면.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로드맵을 여당 측에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5.18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도 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5.18 광주 모욕에 가셔서는 혁신 정신을 이야기하시고 AI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과연 그것이 5.18 정신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원 씨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죄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 67.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 씨의 사과 이후 기대되는 점으로 전두환 비자금 환수, 진상규명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5.18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바로 고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사과 그리고 그 5.18 그 광주의 방문인데요.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또 어떤 국민들께서는 이 전우원 손자가 좀 젊은 나이에 과연 이거를 계속 이 정신, 자기가 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걱정도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국민들도 60%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전두환 비자금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회수를 가장 좀 중요하게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이건 아직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의 사과로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전제국 전두환 대통령 아들께서 이 손자와 절연을 한 내용이 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중찬 소장님. 네. 일본이 7월 초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예. 우리 국민 68.4%가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럼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큰 이슈가 되겠죠. 네. 향후에 일본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인데 저는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파장이냐면 적어도 지지율상으로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민주당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10%포인트 이상일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 이슈가 여야 간에도 여야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건강과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영 간 대결 구도를 감안한다면 중도 또 무당층 MZ세대니까 이들만 합하더라도 한 3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08년 강호병 사태에서도 봤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과학적 검증을 했어요. 누가 이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MBN에 특별 출연을 했어요. 시사설표실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 설명. 여러분들 제가 1리터를 마셔볼게요. 이상이 없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도 후쿠시마 방류수를 마실게요. 그렇게 나오나요? 네.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 검증과 또 심리적 불안은 따로 존재하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IAEA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찰단도 오늘 출발을 해서 5박 6일간 네, 머무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학적 검증은 팩트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네. 중요한 건 이 심리적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네. 이 절차가 더 중요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 시찰단이 5박 6일 일정으로 오늘 출국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은 파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시찰단이 일단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그 연구원들이 19명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시료 채취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찰을 하고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영국인 과학자가 마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이 다 마셔라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 G7에서 공동 성명에는 IAEA가 독자적인 검증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네. 나와서 과연 우리 한국 시찰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핵심 봐야 될 거 네, 저는 이제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 또 후쿠시마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신냉전의 파고가 아시아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수계 각국 정상이 일본과 중국, 한국 등을 무대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G7 정상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어제 북중러를 견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에 앞서 17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한자리에 불러 맞불을 놓았습니다. 격동이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현재 그리고 미래 국가 운명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은 과연 어떤 길인지 대화와 경청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